자, 4부입니다. 사건 인법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 뭐 알아볼까요? 윤석열 당선인. 네. 사실은 그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추윤 갈등, 네. 그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갈등을 겪었는데 그때 뭐 이를테면은 뭐 징계 처분도 받았었고, 그렇죠. 뭐 직무 정지 처분도 받았었고. 그렇죠. 근데 자 그런 것들이 아직도 소송은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좀 먼저 보죠. 그러면은 네. 먼저 이 사실 뭐 그 당시에 추윤 갈등하면서 뭐 때릴수록 그 오히려 윤석열 커진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스갯소리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시절에 처음에 우리한테 각인됐던 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국민적 사랑을 얻었는데 그때도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인이 될 거라거나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도 못, 본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추윤 갈등을 거치면서 갑자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으니 대선 후보로서 어떤 완성이 돼가는.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을 그래서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뭐. 당시 있었던 갈등은 사실 또 그렇게 또 쉬운 이렇게 꽝 잡는 배라고 예. 부인은 말씀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그럼 징계 취소 소송 이것부터 좀 볼까요? 네, 그 내용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나온 이제 징계 관련 처분이 두 가지입니다. 직무 정지 처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정지해놓고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이렇게 두 가지를 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 처음에 그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잡아가지고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최고도에 올랐을 때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발견됐다라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갑자기 열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수사방해, 감찰방해, 판사 사찰 등의 이제 비위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직무 정지를 해놓고.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 소송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직무 정지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 하나 걸고 2개월 정직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 하나 걸고 그리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임기 동안에 이게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있으니 그 처분을 정지해달라.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 이렇게 세 가지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요. 돌이킬 수 없는 손해. 네. 자,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이 중에서 그 재판부가 여전히 지금 뭐 계류 중이라고 표현을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 재판 진행 중. 계속 중인데 일단 1심 지금까지 이제 소송 경과를 좀 살펴보면 집행정지 신청은 윤석열 당선인이 완승을 했어요. 둘 다 인용이 돼가지고 그 처분이 딱 정지가 돼버렸었거든요. 그때 출근했죠. 그래서 바로 출근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건 징계 절차가 정족수 충족이 안 됐다. 그리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이게 인정될지는 지금 단계로서는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좀 승소를 좀 높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징계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그렇죠. 그때 그 1심 판결을 보면은 세 가지, 그러니까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수사, 감찰을 방해한 거 그리고 판사 사찰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당연히 뭐 항소 안 할 수 없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진행 중.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정직 처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각하가 나왔거든요. 일단 그것도 항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두 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유지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을 모으는 이제 측면이 있었는데 진행할 거로 이제 일단 언급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근데 보통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이거 이 정도는 뭐 취하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보통 여태까지의 전례를 봤을 땐 사실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뭐 고소고발 전 선거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아도 양당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다 취하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또 사실 이긴 쪽에서는 소송 이어갈 실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선택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뭐 국민 통합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좀 통 크게 또 이렇게 그렇죠. 과거는 접고 예. 우리 미래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예, 선언하셔도 그냥 뭐 그러니까요. 다들 이렇게 납득할 만한 점이 있긴 한데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 이제 소송 대리인이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검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된다. 그리고 팩트가 우리에게 있는데 예. 이 팩트를 제대로 다투지 않으면 거짓이 역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투지 않을 수 없다. 당선됐다고 이건 그만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러면 항소에서도 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예. 얘기가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항소에서도 만약에 진다라고 예.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정말 그 오히려 그게 팩트로 기록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대법원까지 높아지죠. 갈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출마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사실 예. 영향을 크게 미쳤잖아요. 국민들께도 굉장히 각인된 부분이 있었고. 예. 그리고 사실 또 호사가들 얘기지만 또 만약에 이기더라도 온전한 승리로 인정받기에 조금 이제 뭐 호사가들의 말이 따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 당선됐으니까 결론이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차라리 그러면 이게 지금 상태에서 취하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네. 의견. 그래서 뭐 윤진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도 예. SNS에 이게 대승적 차원에서 소취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밝혔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은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예. 왜 그렇게 확고한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1심에서 예. 그 패소 판결을 하나 받은 게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소취해를 했을 경우에 패소했던 기록 하나는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네. 보는 거죠. 왜냐하면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아마 당연히 소취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1심에서 결론이 한번 나왔기 예. 때문에 이거 우린 팩트 더 다툴 게 있는데 이거는 그 기록 하나 남는 것도 오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행정지에서는 모두 이겼잖아요. 예. 그리고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그 집행정지 그 재판부에서 딱 찝었거든요. 예. 정족수가 부족하다. 그때 정족수 논란이 있었던 건 기억나실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대로 지금 평가를 못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 팩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확신을 이제 지금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겼을 경우에 이거는 충분히 다퉈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이겼을 경우에 아까 호사가들의 말이 뒤따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팩트가 공개됐을 경우에 아마 모두가 납득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정당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드러날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뭐 이른바 그 촉법 소년. 이거를 다룬 드라마가 뭐 인기몰이 중이라는데.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또 이른바 소년법 있잖아요. 이거 개정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도 커진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계속 이제 논의가 뜨겁습니다. 예. 사실 그 법이 그 소년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게 네. 현실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고 대표적인 게 형사 미성년자 규정을 보면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나이로 딱 구분을 지어가지고 예. 14세 되지 않은 자는 무슨 행동을 하도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1953년에 만들어지고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연동돼 가지고 소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예. 19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형사상 죄책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일반 형사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예.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가지고 소년의 특수성에 맞는 재판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 또는 이제 오해를 일으키는 부분 이게 뒤엉켜 가지고 굉장히 좀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사실 원래 취지는 소년의 경우에 소년의 그 성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형벌을 봤을 때 형벌의 목적이 잘못에 대해서 벌을 준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딱 그게 아니라 그게 제일 주되긴 한데 그 사람에 대해서 벌을 줘가지고 교화를 시키는. 그래서 우리 교도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처벌로 인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와,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특별 예방적 목적, 일반 예방적 목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벌이 굉장히 사실 또 이론적으로 복잡해요. 근데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얘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고 사회로 돌아올 수 없고 그랬을 때 나는 그럼 계속 범죄자가 된다. 더 큰 범죄자가 되는 시작이 이게 지금 소년범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든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자라는 그거를 고려한 법이 소년법인데 근데 문제는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어떤 경우엔 아예 형사처벌도 못하고 어떤 경우엔 처벌을 하더라도 이게 소년부에서 처벌 같지도 않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건들이 여태까지 쭉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53년에 제정되고 안 바뀐 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그중에 하나인데 네. 문제는 그 이후로 이 수십 년이 지나면서 지금 같은 연령대의 이 소년들의 어떤 뭐 신체 성숙도라든지 지적 성숙도도 지적 엄청나죠.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또 범죄 행위 자체가 사실 뭐 끔찍한 것도 많아졌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년법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뭐 연령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예전에 뭐 사실 제일 딱 기억나실 게 용인 캣맘 사건. 옥상에서 벽돌 던져가지고 맞은 주민이 사망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당시 11세 정도였기 때문에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자기가 촉법소년인 거를 내세워가지고 그 술을 마시다가 단속 온 경찰한테 나 미성년자한테 어쩔 거냐. 경찰을 조롱하는 거 네, 조롱하고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소환조사 응해라라고 하니까 소환 출두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사법 절차가 오히려 이런 소년법에 의해 가지고 좀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이거 공약에 이거 낮추는 거 넣었죠. 넣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2세까지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사실 개정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도 13세 정도까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에 그런 이제 개정 입법을 촉구를 한번 했었고 요청을 했었고 12세까지 낮추자는 법안도 있었는데 다 폐기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공감대도 형성돼 있고 실제 뭐 사례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 가지고 부족한 경우엔 형사 처벌을 하나 추가한다. 두 가지 트랙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도 재량을 둬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는 것이라서 개정 논의는 충분히 이번에는 설득력이 있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